자, 먼저 기본서를 보시면 아동간호가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페이지에 보시면 아동간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7번까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아동 보건교사 문제 내시는 분들이 국시 문제 내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방향일 수도 있어요. 물론 국시는 객관식이 문제가 많죠. 오지선다 객관식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나왔던 출제 빈도가 높은 개념들이 보건교사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동 파트에서는요. 물론 아동의 성장 발달이 아동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더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나머지까지는 각각의 신체 기관별로 발생하는 질환들 있죠. 그래서 그 질환들인데 그 질환들이 어떠냐면 아동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들로 중심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의와 병태 생리, 어떻게 진단하느냐, 치료, 그 다음에 간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드린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핵심적인 약어들, 그 다음에 용어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첫 시간이니까 일단 아동의 성장 발달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페이지에 보세요. 자, 성장 발달의 이해입니다. 자, 성장 발달의 이해에서 첫 번째, 성장과 발달의 개념을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면 그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발달은 디벨롭먼트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성숙은 매추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성장과 발달,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기평의 문제로, 이거는 서술형으로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기평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성장을 보시면 생리적인 증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두 번째, 동그라미 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단어들은 꼭 동그라미 하는 걸로 외우셔야 되는데 성장은 양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적 변화고요. 측정 가능하다, 쉽게 관찰되고 조사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키하고 체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도 금방금방 쑥쑥 크게 되죠. 체중도 점점점 kg의 변화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성장은 키와 양의 체중의 변화, 양의 변화를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발달은 질적 변화죠.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복잡한 단계로 점차적으로 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언어 발달이에요. 처음에는 옹알거림 하다가 한두 단어 문장 하다가 나중에 길게 성인의 문장 형태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언어 습득, 연령별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때는 대부분이 돌 때 말하는 게 엄마, 아빠, 빠빠, 맘마 이 정도거든요. 그랬다가 4, 5세가 되면 성인의 문장 형태로 연결되는 거, 이게 발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은 학습 환경적인 요인보다 유전적 특성에 의한 개인 발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에 의한 변화를 의미하는 게 성숙이죠. 그래서 높은 수준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추신경계 성숙, 신경섬유 수초화, 이러한 것들이 성숙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성장 발달의 원리도요. 표에서 보시면 왼쪽에 굵은 글씨체로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방향성을 보세요. 성장 발달은 일정한 방향이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겠죠? 두미 발달.
두부에서 립으로 발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서 아래쪽으로, 그렇죠? 뇌와 가까운 부분이 먼저 발달을 하고 서서히 아래쪽으로 진행돼 가는 게 두미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원 발달이요. 중심에서 말초, 그 다음에 몸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몸에서 멀리 가는 쪽으로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몸통, 팔 움직이다가 점점점 손가락으로 움직여 오는 거, 이게 근원 발달 원칙이죠. 그래서 중심에서 말초다,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 원칙, 전체적인 거에서 점차 구체적으로 간다, 단순한 거에서 복합적으로 간다라는 거. 처음에는 팔을 올렸고 팔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물건을 잡고 그 다음에 손을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고 나중에는 엄지, 검지 두 개로 물건을 집어 올리죠. 이러한 것이 세분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양측적으로 같이 발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대칭성을 가지고 발달을 해야 되는 것이 방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순차적이다, 연속적이다는 거죠. 일생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적인 과정이고 논리적이다, 질서, 정연, 순서가 있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단계로 예측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생아들이 누워있다가, 그쵸? 뒤집다가, 그쵸? 그 다음에 앉아있다가, 그쵸? 그 다음에 서서 다니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측할 수가 있어서 순차적이다, 연속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장과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똑같이 키가 커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더 빨리 크지만 어떤 친구는 천천히 크면서 늦게 크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발달을 하지만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 신경계요. 영아기가 가장 빠르죠. 또 림프 조직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6살 때 성인 수준에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살, 10세보다는 12세를 기억하시면 좋겠죠. 6 곱하기 2, 그러면 12세 때는 성인의 2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생식기계는 사춘기 때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되죠. 다음에 결정적인 시기예요. 신체 발달이나 정신 발달에 있어서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특정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시기에 그때 그것들이 배울 수 있도록 환경적인 자극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환경적인 자극이 주어지면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적인 자극이 잘 주어지지 않으면 발달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발달 속도요. 정확하고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어. 그렇지만 모든 영역이 똑같이 발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두 번째 땡 별표하세요. 신체적 성장이 빠른 시기. 우리 태아기는 굉장히 빠르죠.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있으면서 태아로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아기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영아기요. 누워있다가 돌 때가 영아기를 돌 때까지죠. 한 달부터 12개월까지를 영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영아기 때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영아기를 제1급성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의 나이대가 제2급성장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청소년기죠. 사춘기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적 성장이 빠른 시기 세 가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아기, 영아기, 청소년기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1성장기가 영아기, 2급성장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성장을 보면 요 나이대가 가장 급성장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아가 10세부터 남아가 12세부터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아가 빨라요? 남아가 빨라요? 그렇죠. 여아가 훨씬 빠르죠. 여아가 남아에 비해서 2년 더 빠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적이다 상호 관련성이 12페이지, 13페이지에 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돼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지금처럼 신체적인 발달, 지적 발달, 그다음에 성격 발달, 정서 발달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발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된 전체로서의 발달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12페이지에 마지막 땡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까지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발달의 원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스케몬의 신체 성장 곡선이요. 자, 이거는 2009년도에 아주 옛날 문제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요. 오른편의 그림을 보시면 림프 조직의 그래프, 신경 그래프, 일반 조직의 그래프, 생식기 발달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오른쪽 가로는 연령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주고 기평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림프계를 봐보세요. 우리가 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림프계 아까 설명했었죠. 그래서 언제 성인의 사이즈로 도달한다고요? 6살 때. 그랬다가 곱하기 2, 그럼 6 곱하기 2가 12잖아요. 12살 때는 성인의 2배로 커지고 다시 6 곱하기 3, 18살 때는 다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6에서 발달하기 성인 크기, 그 다음에 12세는 성인의 2배, 18세는 다시 성인 크기로 줄어든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신경계는요. 4세경에 성인의 80에서 90%를 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식기는 그렇죠? 사춘기에서부터 가장 급격히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일반형을 보시면 1세 때 급격히 성장, 아니 2세 때 급격히 성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책에는 1세 때, 영아기 때가 제1급성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급성장기가 사춘기, 요거를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성장 발달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성장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 상식으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신생아기는 태어나서 한 달까지, 그 다음에 영아기는 한 달에서 돌 때까지죠. 12개월까지. 그 다음에 유아기는 한 세에서 1세에서 3세. 그 다음에 학령전기는 3세에서 6세, 학령기는 6에서 12세, 청소년기는 12에서 18세, 20세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와 발달 과제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내용들이, 각 학자별로 발달을 이렇게 분류해 놨죠. 프로이드는 성심리 발달, 에릭슨은 사회심리 발달, 그 다음에 피아제는 인지 발달, 콜버그는 도덕 발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별로 과업들이 다 있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가 큰 주제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부터는 각각의 학자별로 이론가별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세하게. 그런 다음에 얘를 총괄적으로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문제는 각각의 발달 단계를 물어봤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 이론가들 서로 연결을 하는 거죠.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는 프로이드의 어느 단계냐, 에릭슨의 어느 단계냐, 그 다음에 피아제의 어느 단계냐, 콜버그의 어느 단계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서로 일치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11년도에 단계를 구분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할 거고요. 3번, 프로이드의 성심리 발달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16년도에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프로이드는 성적 본능 심리 에너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적 본능 심리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리비도가 성적 본능 에너지예요. 그래서 신체가 성장을 하면서 몸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몸에서 한 부분으로 다른 부분으로, 그렇죠? 옮겨가면서 생기는 변화를 프로이드는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자, 영아기가 1살이죠.
오랄 스테이지, 구강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적 에너지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구강이에요. 그래서 성적 행동이 구강 주위에 맞춰져 있고, 구강으로 하니까 모든 거 애들이 반사가 어때? 다 입으로 가면 빨게 되죠. 무조건 빨게 되죠. 빠는 것에 의해서, 그죠? 사물을 넣어서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빨고, 물고, 씹고, 구강 활동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영아를 돌보는 엄마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그 빠는 행동,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영아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와 영아와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게 잘 안 됐어요. 구강기의 이런 목적이 쾌감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면 고착 현상의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는 기입형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착 현상 가로 하시고요. 이게 안 돼. 그러면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남을 비꼬는 걸 좋아하고 의존적이다, 유아적인 성격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착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유아기입니다. 자, 구강으로 성적 에너지가 몰려 있었죠. 근데 이게 어디로 갔어요? 항문기로 갔어요. 그래서 자, 항문이 주요 쾌감의 근원이 됐어요. 왜 항문으로 옮겨갔을까요? 그렇죠? 항문 관략근이 이때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히 유아기 때는 대소변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대소변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다? 18개월에서 24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돌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두 돌쯤에는 대소변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소변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대변을 통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감이 발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항문기, 에이날 스테이지라고 하고 있고요. 항령전기는 남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항문에 몰려있던 성적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성기로 옮겨가게 돼요. 성에 대한 관심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별의 차이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정체감을 형성한다 그랬었죠. 6살 때부터는 성정체감을 알 수 있어요. 성별 차이를 아는 거는 3세인 거고요. 성정체감은 6살 정도예요. 그래서 세 번째 특성들이 이제 문제 많이 나오죠. 에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자, 에디푸스 컴플렉스는 뭐죠? 엄마에 대한 아들의 애착을 에디푸스 컴플렉스죠.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아빠에 대한 딸들의 애착을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남아들은 이제 성기에 관심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세 불안증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자신에 대한 성기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 또 부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세 불안 증세를 보이게 되고요. 여자들은 거세 불안이야. 아니, 남자들은 지금.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어떤 걸 갖고 있을까요? 남근을 선망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거세 불안. 거세를 당할까봐 불안한 거고요. 여자아이들은 이 남근을 부러워하는 거죠. 원래 여자아이들도 남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동성을 동일시하거든요. 이때 밑에 보세요. 동성 부모와 동일시한다. 이성이 아니에요. 엄마랑 나랑 이꼴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남근을 갖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질투심이 많아. 그래서 자기의 남근을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남근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랑 동일시를 통해서 내가 딸이니까 동일시를 통해서 엄마 역할, 성 역할을 배워가는 거죠. 자아상을 발달시키는 단계가 학년전기입니다. 다음 단계가 이제 학년기죠.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적 에너지가 계속 성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잠깐 스탑되는 단계, 억압되는 단계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약간 성적 충동이 억제되는 시기를 잠복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쓸까요? 성기에 몰려서 있던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그렇죠?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학교 생활을 가면 어때요? 이때 친구들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또래 집단하고
사귀게 되고 그때 또래 집단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무슨 과정이죠? 학교와 생활을 통해서 사회화 과정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사회화 과정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게 잠복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활동 활동은 학교를 들어가니까 지식을 얻게 되죠. 놀이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역할을 배우고 익히게 되고요. 또 환경에 대한 탐색, 지적 탐색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시기가 잠복기입니다. 다음 마지막 땡 보시면 친한 친구와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친한 친구 앞에다가 동성 친구 하나만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때는 환경기 때는 이성 친구 아니에요. 동성 친구하고 또래 집단을 형성하면서 스포츠 활동, 사회화 활동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년기는 생식기죠. 자, 신체적으로 급격하게 발달되고 2차 성증이 발달하는 시기. 그래서 성에 대한 관심이 이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또래 집단이기 많은데 이 또래가 누구냐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차이점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릭슨의 사회 심리 발달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에릭슨도 단계를 비슷하게 나눴어요.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해결돼야 되는 과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도에 객관식의 형태로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는 객관식이 출제됐을 때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영아기 때는 이루어져야 되는 과업이 뭐냐? 그러면 신뢰감대. 그죠? 신뢰감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신감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그 신뢰감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엄마요. 주 양육자. 엄마를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요즘에 이제 엄마들이 직장 양서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죠? 할머니 손에서 양육된 애들이 많죠. 그래서 할머니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주 양육자와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옆에 첫 번째 땡들도 꼭 연결하셔야 되겠죠. 프로이드하고 연결을 또 물어보죠. 관련성. 그래서 이때는 프로이드의 오랄 스테이지, 구강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엄마의 돌봄. 근데 그 엄마의 돌봄이 양육자인 거죠. 그래서 일관된 케어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게 신뢰감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애착이 발달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달성되지 못해. 그래서 일관되게 엄마가 보살피지 않았어.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불신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아기 때는 자율감과 수치감이에요. 항문 조절을 한다고 그랬었죠. 관략근이 성숙이 되면서 대변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대변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이 늘어나고요. 또 이때 보세요. 자기 자신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이게 뭐냐면 또 세 번째게도 보행기술의 습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드려요. 아기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가 언제죠? 그렇죠. 12개월 돌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녀. 돌 때 돌아다니기 시작해. 걸어 다닌다는 거죠. 왜요? 걸어 다니면서 사물들, 자기를 자꾸 유혹하는 사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물에 대한 탐색들을 얘네들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 증가하게 되죠.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모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율성이 키워지고요. 그런 거를 배우는 단계가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죠. 이걸 못하면 수치심이요. 자, 자기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잘못됐어요. 또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남이 도와줘서 해냈을 때는 수치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감 대 수치감. 세 번째, 학령전기입니다. 솔선감 대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또 공부하시겠지만 학령전기는요, 상상력이 극대화가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너무 막 높아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나는 슈퍼맨이다.
애들이 슈퍼맨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슈퍼맨이고 슈퍼맨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학년 전기예요. 그래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진취적인 정신을 갖고 또 강한 구상력, 상상력이 솔선감을 촉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유아기 때는 모방한다고 했죠. 그대로 부모 하는 걸 따라서. 그런데 학년 전기 때는 모방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 행동을 시작하는 단계가 솔선감입니다. 자, 그래서 행동을 주도하고 책임감을 갖게 되고 부모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탐험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자, 요때 애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위험, 환경에서 주는 위험을 알 수 있어요? 아주 그거를 인지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안 돼, 하지마, 제재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애는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에 부모들은 제재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 오는 걸 못 보고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화를 내고 제재를 하게 되죠. 그럴 때는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부모들이 엄격하게 통제를 하면 또 이렇게 죄책감이 발생이 되고요. 상상력이 높으니까 나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막 자꾸 제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위축이 돼가지고 과소평가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죄책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학교 들어갔죠. 근면감이 발생하죠.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학교에 들어가서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가면 뭐예요? 숙제도 많죠. 학교 숙제들도 많고 또 친구들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놀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이거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면감이 발달돼야 되고 근면감이 발달되지 못해. 그러면 열등감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게 학교고요. 이웃이고 그 다음에 이성 친구가 아닌 동성 친구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잠복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자아성장,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학교생활, 여기서 사회화가 학교생활이죠. 그래서 학교생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을 통하고 또 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요. 엄마들이 거의 스포츠 동아리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축구 클럽들, 기본으로 축구 스포츠센터 가가지고 반 아이들이 단체로 축구클럽 가입하거든요. 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엄마들이 모여서 요즘에는 뭐 댄스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은 댄스하고 뭐 뮤직 줄넘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자극을 주게 되죠. 그래서 경쟁한다, 협동한다 이런 거를 배우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또한 학교 규칙들을 배워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경쟁심도 배우고 협동심도 배우는 단계, 또 학구적으로 지식도 많이 늘어나는 단계가 근면감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주변에서 너무너무 기대가 높아요. 근데 그 기대를 이 어린아이들이 달성을 못했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문제는 99년도 옛날 문제긴 하지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청소년기는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정체감 앞에다가 자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란입니다. 자, 프로이드의 생식기인 건 아실 거고요. 빠른 신체적인 변화죠. 키가 엄청 많이 크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게 되고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또 기분, 스윙이죠. 기분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얘네들은.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또 독립하려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 역할을 받아들이려고 수용하려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단계가 정체감이 형성되고 이 단계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역할 혼돈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까지는 자, 지금처럼 프로이드의 성심리 발달 이론과 에릭슨의 사회심리 발달 이론에 조금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갔고요. 그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에릭슨에서도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감 대 수치감, 솔선감 대 죄책감, 그 다음에 근면감 대 열등감, 정체감 대 열칸 혼돈. 이 내용은 꼭 머스트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관련된 내용은 이해를 도모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